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 다룰 종목은 최근에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지주회사 SK입니다. SK의 최근 주가 차트를 살펴보시면요. 작년 4월, 5월, 6월 SK바이오팜이 상장하면서 SK 주가 역시도 뜨거운 관심을 받았었고요. SK바이오팜이 상장한 이후에는 주가가 계속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였었죠. 10월까지 계속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이다가 최근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10월 이후부터 주가가 굉장히 가파르게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2021년 올해 들어서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굉장히 강한 반면에 기관 투자자의 매도세가 엄청 심하다라는 것들을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요. 이 SK 종목만큼은 올해 1월 1일부터 18일까지 약 2주간의 매매 동향을 보면 그렇게 매수를 하고 있는 개인들이 이 종목만큼은 약 90만 주를 계속 매도하고 있으나 반대로 올해가 시작되고 나서 계속 매도세로 일관하고 있는 기관이 이 SK만큼은 외국인이 34만 주 가까이를 매수했고 기관 투자자는 55만 주 가까이를 매수하고 있습니다. 다른 종목들은 다 매도를 하는 와중에도 이 SK만큼은 꾸준하게 매수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는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도대체 외국인과 기관은 다른 종목들은 왜 다 던지면서 이 종목만큼은 꾸준하게 사는 걸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SK 기관과 외국인이 매수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저는 이유를 크게 보면 한 3가지 정도로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현재 SK가 놓인 지배구조 관계를 한번 살펴보면서 어떤 식의 주가 흐름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을까 같이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에서는 현재 지주회사 SK가 보유하고 혹은 현재 계속 공격적으로 투자를 늘리고 있는 포트폴리오를 좀 살펴보면서 어떤 각광받는 사업들에 대해서 현재 SK가 투자를 집행하고 있으며 그 사업들이 앞으로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지, SK는 어떤 청사진을 현재 그려 나가고 있는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그 부분을 기관 투자자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까지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항목별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요. 지배구조에서는 당연히 SK하이닉스를 빼놓을 수 없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SK그룹의 풀어야 할 숙제가 바로 SK하이닉스에 관련된 지배구조를 어떻게 푸느냐 혹은 SK텔레콤을 어떻게 중간지주사로 만드느냐에 달려있는데 그 부분에서 어떻게 SK는 주가적인 흐름을 예측할 수 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포트폴리오 부분에서는 바이오와 수소 부분이 좀 현재 눈에 많이 띄고 있습니다. 작년에 바이오와 수소가 얼만큼 뜨거웠는지는 많은 분들이 잘 아실 텐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현재 SK는 어떤 관점을 유지하고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먼저 지배구조 관련된 내용부터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SK그룹의 지배구조 현황을 한번 살펴보면요. 가장 핵심이 되는 지배구조는 SK가 SK텔레콤을 소유하고 있고 그 SK텔레콤이 SK하이닉스를 소유하고 있는 이 구조가 SK 지배구조 내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게 지금 뭐가 문제냐면 SK그룹의 숙제를 살펴보면요. SK텔레콤은 계속 중간지주사 전환을 속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 현재 법령상 손자회사, 그러니까 SK 기준으로 봤을 때는 SK하이닉스가 지금 손자회사에 속하는데요. 이 손자회사가 또 다른 자회사에 투자를 할 경우에는 100%를 소유해야만 이게 가능합니다. 특히 반도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공격적인 투자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산업이고 경쟁이 정말 치열한 산업 중에 하나인데 무조건 투자를 할 때 100%를 다 투자해야 된다는 건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큰 단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드시 풀어줘야지 SK하이닉스가 더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연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기사를 살펴보더라도 SK그룹이 현재 풀어내야 되는 숙제는 공격적인 투자 및 인수합병을 위해서 현 구조에서 반도체 계열사 SK하이닉스는 SK의 손자회사로 M&A를 진행할 경우에 피인수 기업의 지분을 100% 소유해야 한다라는 부담이 있었고 이런 것들을 풀어줘야 되는 게 바로 SK그룹사의 과제가 된다라고 보는데요. 여기서 올해 더 추가된 미션이 뭐냐면 얼마 전에 있었던 공정경제 3법이 통과됐다라는 점입니다. 이 공정경제 3법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 바로 이 부분이에요. 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지분을 현행에는 20%만 보유하면 됐었지만 이제는 자회사 손자회사를 상장회사 기준 30%까지 늘려야 된다는 점입니다. 물론 이 법령은 지금 바로 적용되는 게 아니라 2022년부터 적용되는 건데요. 2022년에 지주회사가 새로 되는 회사들은 무조건 자회사의 지분을 30%는 보유해야 된다라는 점이에요. 지금 보시면 SK
SK는 SK텔레콤을 25%, SK하이닉스를 20% 보유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숙제, 지배구조를 새로 개편하는 과정이 무조건 올해 안에는 끝나야지만 SK하이닉스 10% 늘리는 의무가 부여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SK하이닉스의 10% 지분 취득한다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하느냐? 최근 SK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이 93조죠. 그러니까 단순 계산하면 10%의 지분을 취득하려면 약 9조 원에 가까운 자금이 필요하다라는 점이에요. 지금 SK가 그렇게 막 SK 하이닉스의 10% 지분을 취득하기 위해서 9조 원을 쓴다는 건 굉장히 비효율적인 거기 때문에 SK그룹은 어쩔 수 없이 올해 안에는 이 지배구조를 반드시 개편해야 된다라고 하는 숙제를 현재 갖고 있다는 점이에요. 이게 SK 주가와 어떤 영향을 주냐면요. 바로 인적 분할이나 물적 분할에 대한 얘기를 계속 끊임없이 야기하게 된다는 점인데 실제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방법은 첫 번째 물적 분할 시나리오예요. 분할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다른 기회가 되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SK텔레콤이 SK텔레콤의 본연 사업인 MNO 사업 부분, 그러니까 이동통신 사업 부분을 물적 분할로 떼어낸 뒤에 이 두 개를 합치면 SK하이닉스는 일단은 손자 회사에서 자회사가 되는 거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100% 지분을 보유해야 한다라고 하는 규정을 피해갈 수 있다라는 점이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SK가 물적 분할을 시도할까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인 생각을 많이 갖고 계세요. 그 부분이 뭐냐면 물적 분할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LG화학이 LG에너지솔루션을 분할하는 과정에서 쓰였던 방법인데 일반적으로 물적 분할은 자회사를 100%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구주를 매각함을 통해서 다른 기업의 투자를 받아올 수 있다는 점, 그러니까 대규모의 앞으로 시설 투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통 물적 분할한 뒤에 그 일부 지분율을 매각함으로 인해서 자금 충당을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SK는 지금 사실 그렇게 큰 돈이 바로 당장 필요한 게 아니어서 과연 물적 분할을 할까라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주를 어느 정도 떼어내고 돈을 받는다는 거는 물론 좋은 거지만 지분율이 계속 떨어진다라는 거는 지주사 입장에서 굉장히 큰 리스크이기 때문에 과연 이런 식으로 할까라는 의구심은 있지만 어쨌든 열려있는 가능성이다라는 점은 여러분들이 같이 이해했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물적 분할이 아니라면 인적 분할 시나리오가 충분히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SK투자와 SK사업 부분을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눈 다음에 이 양자 간의 현물 거래를 하는 방식이에요. SK가 SK사업에 대한 지분율을 SK투자로 넘겨주고 그 대가로 SK투자에 대한 신주를 주면서 이 지분율을 놀리는 방식이다 라고 보면 되는데요. 이 부분이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굳이 이해하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어쨌든 SK는 인적 분할을 통해서 이런 지배구조를 갖추려 한다라는 걸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면 결국에 지분이 현물 출자되면서 이런 식으로 기존의 26.8%가 약 40%에서 50% 정도의 범위에서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의 지분율을 보유하게 되고 이 SKT 사업 부분이 밑으로 내려가는 형식이 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마지막 단계로 이 두 개를 합병하면 결국에 SK하이닉스는 손자 회사에서 자회사로 바뀌게 된다 라는 점이고 이게 아마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인적 분할 같은 경우에는 이 방법뿐만 아니라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애초에 떨어질 때 SKT 사업 부분과 투자 부분을 나누면서 이 사업 부분에 SK하이닉스를 몰아놓고 분리하는 방법인데요. 이렇게 되면 이 비통신 부분이 상대적으로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나중에 SK와 이 SK 투자 부분이 합병을 했을 때 SK의 지분율을 굉장히 높게 받을 수 있다는 점이에요. 쉽게 말하면 SK 투자에 대한 가치가 낮기 때문에 SK 입장에서는 신주를 많이 배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점에서 나중에 합병했을 때 최대주주 입장에서는 제일 유리한 시나리오가 바로 이 시나리오가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완벽하게 이해가 안 되더라도 문제 없습니다. 우리는 인적 분할이냐 물적 분할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SK 주가가 그래서 결국에 오를 거냐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 부분만 주목해 보시면 돼요. 이런 사례를 왜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하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얼마 전에 현대오토에버와 현대 MN소프트가 이런 식으로 합병을 했기 때문이죠. 실제로 가장 최대 지주의 지분율을 극대화하는 방법으로 이 3사가 합병 시도를 했기 때문에 현대오토에버 같은 경우에는 합병 전 같은 경우에는 28.48%의 지분이 있었지만
합병 후에는 28%가 31%로 오히려 지분율이 증가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조금 복잡한 합병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다라고 많은 분들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 인적 분할이든 물적 분할이든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점은 어떤 거냐면 일반적으로는 대주주 편에 서는 게 바로 수익률 관점에서 굉장히 합리적이다라는 점이죠. 우리가 지주회사에 투자하는 이유는 사실 그 기업의 오너와 같은 포지션을 갖는다는 점에서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예를 들면 배당을 받더라도 지주회사가 배당률이 높을 확률이 굉장히 높고 어떻게 분할을 하던 뭘 하던 간에 최대 주주가 유리한 방향으로 문제를 풀어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지주회사의 오너가 된다, 지주회사의 주주가 된다라는 건 최대 주주와 같은 이익을 공유한다라는 점에서 지주회사에 대한 투자는 매력적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합병 시 대주주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은 당연히 합병 후의 지분율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되면 지배구조 관점에서 SK 주가가 무조건 큰 폭으로 상승해야지 최대 주주에게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 된다라는 점이에요. 이 부분은 다른 기업을 투자하실 때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기업의 오너가 현재 주가를 올려야 되는 상황인지 아니면 주가가 좀 떨어지면 유리한 상황인지를 파악할 필요가 굉장히 있습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제기했었던 게 예전에 삼성물산의 주가가 그동안 오르지 않았던 이유, 삼성물산이 레미안 건설 사업을 적극적으로 그동안 뛰어들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서 삼성물산의 주가가 높게 되면 삼성그룹사 전체적으로 많이 불리한 요소가 작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삼성물산이 최근에 영업을 되게 소극적으로 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게 뭐 정확하게 맞다 틀리다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회사를 투자함에 있어서 이 부분은 어쨌든 우리가 좀 고려해봐야 되는 상황임에는 분명하고요. 그 관점에서 어쨌든 SK 입장에서는 주가가 반드시 올라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중장기적으로는 안정적으로 투자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라는 점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고요. 이 부분이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이 조금 SK를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우리가 조심스럽게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지배구조 관점에서는 어쨌든 SK가 계속 주가를 올려야 한다라는 점을 이해했다면 두 번째 포트폴리오 부분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작년에 굉장히 뜨거웠었던 점을 말해보라면 아마 SK바이오팜, 카카오게임즈, 빅히트로 이어지는 IPO 시장이 개인 투자자들에게 큰 관심을 받았다는 점인데요. 실제로 작년 6월에 있었던 SK바이오팜 상장 같은 경우에는 청약 경쟁률이 300대 1을 넘어가면서 굉장히 뜨거운 관심을 보여줬었고요. 실제로 SK바이오팜이 상장한 이후에는 사상 최초로 3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굉장히 뜨거운 관심을 받았었습니다. 실제로 SK바이오팜의 상장과 맞물려서 SK의 주가 이벤트를 살펴보면 SK바이오팜이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이후에 주가가 꾸준하게 급등을 했었고요. 수요 예측을 한 이후에도 주가가 어느 정도 유지를 하다가 상장한 이후부터 주가가 계속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런 패턴이 앞으로도 꾸준히 유효하다라고 한다면 과연 다음에 있는 SK의 자회사 중에 주요 상장할 만한 회사들은 뭐가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예상하는 게 바로 SK팜테코입니다. SK팜테코 같은 경우에는 현재 SK그룹사 내에 바이오 CMO를 담당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SK그룹사 내에 SK바이오팜이 신약 개발에 집중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 신약 개발을 대량으로 위탁 생산하기에 충분한 업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SK팜테코 같은 경우에는 조만간 나스닥인과 코스닥에서 상장할 계획을 갖고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나스닥에서 상장하든 코스닥에서 상장하든 어쨌든 SK팜테코가 상장을 하면서 그 기대감이 모회사인 SK에 쏠릴 수밖에 없고요. 이 SK팜테코 같은 경우 현재 CMO 부분에 현재 글로벌 1위인 삼성바이오로직스 36만 리터보다 압도적인 캐파를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SK바이오텍 아일랜드, 엠팩 이 3, 4를 합치면 약 101만 리터로 현재 1위인 삼성바이오로직스보다도 무려 약 2.5배 가까운 캐파를 보유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상장만 한다면 뜨거운 관심을 받기엔 충분한 상황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결국 작년에 SK바이오팜 상장으로 인해서 주가가 이렇게 좋았던 것처럼 SK팜테코 상장이 또다시 한번 이런 임팩트를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현재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다는 점이죠. SK바이오의 전략 방향은 명확합니다. SK바이오팜은 CNS, 중추신경계 부분에서 신약 개발을 꾸준히 하면서 정말 문자 그대로 글로벌 제약회사로 도약한다라고 하는 계획과 여기 부분에서 개발한 신약들을 SK팜테코를 통해서 대량 양산하고 위탁 생산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고, 또한 지주사는 SK바이오팜과 팜테코에게 긍정적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벤처캐피탈 투자를 꾸준하게 이어오면서 바이오 시장을 키우겠다라고 하는 명확한 비전을 현재 보유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SK의 과감한 투자는 얼마 전에도 있었습니다. 지난달 기사인데요. 로이반트에 약 2억 달러를 투자하면서 단백질 분해 플랫폼을 현재 투자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SK와 로이반트가 유망 기술인 단백질 분해 플랫폼에 투자를 하면서 이 효과는 SK바이오팜 그리고 SK팜테코에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재 굉장히 많은 기대를 받고 있다는 점인데요. 실제로 이런 것들은 전임상부터 임상 3상까지 꾸준하게 장기 비전에 대한 투자를 이어오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분명히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SK바이오뿐만 아니라 삼성 같은 경우에도 삼성바이오로직스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현재 하고 있고 삼성의 차세대 먹거리다라고 많은 분들이 인정할 만큼 삼성이 굉장히 큰 비중을 두고 있는 시장인데요. SK 같은 경우에도 그에 못지않게 향후 바이오 시장에 대한 비전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SK는 그 지주사의 역할을 충분히 잘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SK바이오벤처의 투자 현황을 살펴보면 아까 보셨던 최근의 로이반트뿐만 아니라 엘비스, 비저블 페이션트, 스탠다임, 허밍버드, 지네딧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현재 투자를 적극적으로 이어오고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지주회사가 투자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는 지주회사를 찾기 힘들어요. 단순히 오너로서 배당만 받는 게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기업의 포트폴리오를 운영하는 측면에서 SK는 정말 과거 SK가 여태까지 성장해왔던 방식이 굉장히 적극적이고 도전적인 M&A를 여러 건 성공시키면서 지금의 SK를 읽어왔던 것처럼 지금 역시도 정말 박수받을 만한 투자를 이어오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요. SK 주요 비상장 자회사 가치평가를 보면 SK팜테코 같은 경우에는 보통 약 1조 2천억의 정도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좀 적게 보시는 분들은 3천억, 크게 보시는 분들은 2조 3천억까지 보시는데요. 유한타증권에서는 SK팜테코에 대해서 약 2조 원의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럼 과연 2조 원의 평가가 정말 과한 거냐라고 했을 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작년에 상장했었던 SK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요. 상장 전에 많은 분들이 예상했었던 시가총액이 당초 SK바이오팜은 시가총액이 공모가 기준으로 약 4조 원에 형성이 됐었는데 지금 SK바이오팜이 시가총액이 13조 원입니다. 그러니까 SK팜테코도 지금 상장 전에 2조 원 정도로 평가받지만 상장하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마치 SK바이오팜이 4조 원 정도로 평가됐었는데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14조 원인 것처럼 SK팜테코도 2조 원으로 평가됐지만 10조 가까이 오를 수도 충분히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고요. SK는 현재 SK팜테코만 있는 게 아닙니다. 또 다른 주요 비상장 자회사는 SKENS도 있습니다. 이 SKENS는 현재 SK가 약 90% 정도로 보유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부분 사업을 영위하는 자회사다라고 보면 되는데요. 국내 신재생에너지 발전 현황을 살펴보면 태양광 비중이 굉장히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이고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꾸준하게 현재 이어져 오고 있죠. 얼마 전에 있었던 한국판 그린뉴딜에도 신재생에너지가 포함되어 있는 만큼 향후 비전이 굉장히 좋을 것이다 라고 전망하고 있는 사업 분야고요. 국내 신재생에너지가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이렇게 나눠져 있는 만큼 SKENS 역시도 태양광과 풍력, 연료전지에서 꾸준하게 현재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즉 한국판 뉴딜 정책의 수혜를 받기에 충분한 역량을 현재 보유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특히 이러한 신재생에너지들이 작년에 얼만큼 많은 주목을 받는지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태양광 에너지 그리고 수소 관련된 이슈로 많은 주목을 받았던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작년 초까지만 해도 약 2만 원 정도였으나 현재 지금 5만 원 가까이 주가가 급등한 상황이고 풍력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삼강 M&T 이 삼강 M&T 같은 경우에도 제가 예전에 영상을 다뤄드린 적이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어쨌든 삼강 M&T 같은 경우에도 작년 초까지만 해도 약 5천 원 정도였으나 지금 약 2만 원 가까이에 머물고 있는 굉장히 신재생에너지가 작년에 뜨거웠다라는 점을 봤을 때 SKENS 역시도 상장하게 되면 뜨거운 관심을 받기에 충분한 상황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특히 최근에 SK가 수소 사업에 대해서 과감한 투자를 현재 이어오고 있습니다. 수소 역시도 작년에 뜨거웠던 섹터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현재 SKENS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계획을 살펴보면 특히 수소 부분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으며 풍력과 태양광에서도 꾸준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발전 사업을 수주하는 등의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그래서 신재생에너지의 향후 미래가 밝은 만큼 SKENS의 미래도 밝을 뿐더러 이 SKENS의 모회사인 SK 역시도 확실한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로 인정받기에 충분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SKENS의 가치평가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SK
SK팜테코가 약 2조 원의 평가를 받은 반면 SKENS는 약 3.6조 원의 평가를 현재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SK팜테코보다도 훨씬 더 기업 가치를 높게 받고 있는 게 현재 SKENS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향후 SKENS가 상장하면 또다시 SK는 주목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중장기로 가져가기에 매력적인 종목이다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점이죠. 반면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주회사를 주로 평가할 때 이제 나부를 주로 많이 보는데요. 현재 우리나라의 지주회사의 평균적인 나부가 약 50%라고 봤을 때 SK는 38%로 막 엄청 저평가됐다 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나부를 근거로 현재 SK는 너무 고평가된 게 아니냐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유한타증권의 레포트를 인용해서 그럼 왜 지금 현재 우리가 SK를 사야 하는가를 봤을 때 왜 SK를 사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 나부 구성 요소라든지 할인율 등의 다양한 변수를 들어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동사의 투자 철학, 원칙, 레코드를 통해서 지금까지 보여준 것만으로도 보다 더 직관적인 답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20년 하반기 이후에 보여준 투자 행보만 해도 로이반트라든지 수소 원천 기술에 대한 투자를 단행했고 이를 위한 재원은 증자가 아니라 자체 포트폴리오에 대한 매각 등을 조정을 통해서 조달을 했다라는 점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기업 조달 금리 1% 시대의 차입 확대에 대한 부담을 갖지도 않고 적극적인 투자에 나서고 있다는 점도 높게 평가합니다. 그리고 향후 성장 분야에 대한 명확한 비전, 해당 산업의 밸류체인에 대한 정확한 이해, 그리고 실행력이 조합되지 않으면 불가능했을 투자 성과는 아직까지는 국내에서 SK만 보여주고 있는 행보라고 판단된다라는 점이죠. 사실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SK는 삼성, 현대와는 다르게 정말 본격적인 M&A를 통해서 여태까지 성장해왔던 기업이기 때문에 뭐랄까 그런 DNA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정말 잘 되어 있다라는 것들을 제가 만났던 매니저들이나 기관 투자자들은 어느 정도 다 동의를 하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SK가 현재 바라보고 있는 바이오와 수소 사업에 대한 이해 역시도 상당 부분 많은 투자자들이 동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마치 ETF를 사는 것처럼 SK에 대한 매수를 이어오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SK는 현재 SK 하이닉스의 지배구조 개편을 통해서 SK 주가를 끌어올릴 만한 분명한 이유가 있다. 그게 SK가 향후 주가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소통하거나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SK 주가의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고요. 또 다른 이유로 보면 향후 전망이 좋은 바이오 산업이라든지 수소 산업에 대한 투자가 적극적으로 이어오고 있다는 점에서도 SK가 향후 더 고평가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는 지금 와서 SK를 강하게 매수하기는 조금 부담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요. 왜냐면 사실 누가 봐도 지금 현재 굉장히 뜨거운 상황이기 때문에 SK를 이제 와서 신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단 지금 SK를 현재 보유 중이어서 수익권에 있는 분들이라면 향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꾸준히 들고 계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자, 지금까지 기관과 외국인 SK를 매수하고 있는 진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투자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